짙은 초록 껍질 속 노란 속살의 반전 매력을 지닌 단호박. 식욕을 부르는 빛깔의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달달한 맛이 어우러져 디저트는 물론 다양한 요리의 식재료로 활용도가 높은 채소 중 하나인데, 맛도 훌륭하지만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은 물론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을 주는 단호박.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맛있는 저칼로리 보양 채소 단호박과 함께한다. 단호박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해독작용과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어 혈액순환에 좋고 성인병 예방과 당뇨에 좋은 음식입니다. 특히 다른 호박보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며 암 예방과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한 수분과 섬유질이 많아 변비를 예방하고 낮은 열량에 영양도 풍부해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습니다. 단호박을 고를 때는 표면에 상처가 없이 깨끗해야 하고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을 골라야 한다. 또한 꼭지가 잘 마르고 녹색 빛이 짙을수록 당도가 높다. 황금푸드 단호박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 그 첫 번째는 입안에서 살살 녹는 오감 만족 웰빙 영양식 단호박 스프. 이어서 쫄깃한 떡과 각종 채소들이 어우러져 달콤 짭조름한 맛을 선물하는 단호박 떡볶음도 만들어보자. 단호박 하면 여자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거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단호박 수프를 만들려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단호박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만드는 단호박 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단호박의 풍부한 섬유질인 장운동을 촉진해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준다. 또한 단호박의 비타민과 무기질은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단호박 수프. 먼저 단호박을 깨끗이 세척해야 하는데, 오늘 요리에서는 단호박을 껍질까지 통째로 활용하는 만큼 식초를 푼 물에서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표면을 꼼꼼하게 씻어준다. 그리고 쉽게 손질하기 위해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 정도 돌려서 살짝 익혀준다. 단호박을 깨끗이 씻으신 후에 마지막에 식초물을 한번 헹궈 주시고요.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리면 칼질이 쉬워서 손질이 쉽습니다. 단호박의 꼭지가 있는 부분을 얇게 썰어 뚜껑으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남아있는 호박의 몸통 부분은 소글판에 따로 보관하고 씨는 제거해주는데, 속을 파낸 호박은 수프 용기로 활용할 수 있다. 수프에 들어갈 양파는 길게 채를 썰어준 다음 버터를 두른 냄비에서 갈색빛을 띌 때까지 충분히 볶아주며 카라멜라이징을 해준다. 제일 먼저 냄비에 버터를 넣고 양파를 잘 볶아주시는데요. 카라멜라이징이라 해서 양파가 갈색이 나게 볶으셔야지 수프가 좀 더 구수한 맛이 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프를 끓일 차례. 먼저 볶은 양파에 단호박과 우유, 찹쌀가루를 더해 끓여준다. 그리고 약불로 줄인 후 핸드 블렌더를 이용해 단호박을 곱게 갈아준다. 마지막으로 파마산 치즈가루를 넣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한다. 오늘 단호박 수프에 파마산 치즈 가루를 넣었거든요. 혹시 없으신 경우에는 집에 있는 아무 치즈나 넣으셔도 되고요. 농도는 이렇게 보셔가지고 너무 진할 경우에는 우유나 아니면 고소한 맛을 원하실 때는 생크림을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속을 파낸 단호박에 스프를 듬뿍 담아 넣으면 맛도 비주얼도 훌륭한 단호박 수프 완성. 간편하면서도 허기진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단호박 수프. 찬바람에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준다. 단호박 하면 보통 쪄 드시거나 수프나 죽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단호박을 이용하여 근사한 일품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호박 떡볶음 같이 만들어 보시죠. 단호박에 들어있는 루테인은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단호박에는 비타민 E도 들어있어 수족냉증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단호박 떡볶음.
먼저 전자레인지에 살짝 익힌 단호박을 반으로 자른 후 숟가락을 이용해 씨를 제거한다. 그리고 칼로 껍질을 벗겨낸 후 납작하게 편썰기를 해주는데 사실 껍질에는 황산화 물질인 페놀산이 들어있어 건강을 생각한다면 함께 먹어도 좋다. 겉껍질을 그냥 드셔도 되는데 혹시 흉이 있거나 미운 것은 한번 잘라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볶음에 함께할 채소와 고기, 떡도 준비하자. 먼저 양파, 피망, 대파는 길쭉하게 썰어놓고 떡볶이 떡은 길게 반으로 자른다. 또한 표고버섯과 소고기도 길게 썰어 준비한다. 떡은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다음 간장과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밑간을 해놓는다. 소고기와 표고버섯에도 간장, 설탕, 파, 마늘, 참기름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가며 밑간을 해놓자. 소고기와 표고를 밑간하시고요. 떡도 밑간을 해주시는데요. 떡을 밑간하지 않으면 한 덩어리가 돼서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꼭 밑간해주세요. 간장과 설탕, 파, 마늘, 참기름을 이용해 양념장도 만들어 놓는다. 기름을 두른 팬에 양파와 소고기, 표고버섯을 넣고 볶아준다. 소고기가 익기 시작하면 오늘의 주인공 단호박과 함께 썰어놓은 채소와 밑간해놓은 떡을 넣고 한 번 더 볶아준다. 마지막으로 재료들이 모두 익으면 양념장을 부은 후 골고루 섞어준다. 단호박 떡볶음을 만드실 때는 볶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시고 먼저 양파와 고기를 볶으시는데요. 먼저 고기가 충분히 익어야지 나머지 채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채소는 생으로 드셔도 되는데 고기는 익혀 드셔야 됩니다. 양념장이 배어들어 윤기가 흐르는 재료들을 그릇에 담으면 단호박 떡볶음 완성. 황금빛 단호박 사이로 새하얀 떡과 색색의 채소들이 얼굴을 내미는 단호박 떡볶음. 달콤하면서 감칠맛 나는 일품 요리가 완성됐다. 단호박은 성질이 따뜻하여 몸이 찬 사람에게 좋고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촉진하여 위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타민 A 부작용으로 두통과 쉽게 피로해질 수 있고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적당히 먹는 것을 권합니다. 젊게 살고 싶으면 단호박을 먹어라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단호박은 노화를 늦추고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슈퍼푸드다. 또한 맛이 달아 밤호박으로도 불리는 단호박은 그대로 구워 먹어도 좋지만 찜이나 죽, 볶음이나 샐러드 등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며 요리의 영양과 풍미를 더해준다. 날이 추워질수록 달콤한 슈퍼푸드 단호박을 가까이 하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거북목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이 거북목 증후군은 목과 어깨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이 돼서 변형이 와서 거북이 목처럼 앞으로 쭉 빠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근데 이 거북목 증후군을 그냥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면은 목 디스크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의 주요 원인은 올바르지 못한 자세인데요. 컴퓨터 모니터를 보거나 핸드폰을 볼 때 목을 앞으로 쭉 뺀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할 때 몸을 웅크리고 책을 보는 등의 습관이 이에 해당됩니다.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의식적으로 자세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자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볼 때 눈높이에 맞도록 받침대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또 평소에 턱을 아래로 이렇게 가슴 쪽으로 끌어내리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모쪼록 평소에 바른 자세로 거북목 증후군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쓸개로도 불리는 담낭은 간 아래쪽에 붙어 있으며 길이 약 7에서 10cm 정도의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다.
담낭은 간에서 분비된 담즙액을 농축 저장하고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데 이러한 담낭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담낭암이라고 하며 담낭 세포에서 발생하는 선암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담낭암은 담낭에서 발생하는 모든 암종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담낭은 우리말로 쓸개라고도 하는데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담낭이 팽창하여 담즙을 보관하고 있다가 음식물이 위를 지나 십이지장으로 넘어올 경우 담낭이 수축하여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내보내어 음식물과 섞여 소화작용을 도와주게 됩니다. 담낭암은 국내 10대 암 중 9위로 발병률이 높지 않지만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5년 생존율이 30%도 채 되지 않는다. 반면 조기 담낭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90% 이상에 이를 만큼 완치율이 높아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인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침묵의 질환으로 불리는 담낭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이 담낭암은 흔하게 발병하는 암은 아니지만 발생 빈도가 최근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치명적일 수가 있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담낭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된 후에야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치료도 쉽지 않고 생존율도 낮은 암에 속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기 담낭암은 완치율이 높다고 합니다. 오늘 이 담낭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외과 이승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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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주제가 담낭암인데요. 담낭하면 우리가 쓸개라고도 부르죠. 네. 이 담낭이 우리 몸에 어디에 정확히 위치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담낭, 쓸개라고도 하죠. 간 하부에 붙어서 우리 몸의 상복부에, 우상복부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보통 7에서 10cm 크기의 길쭉한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으며 담낭관을 통해 담도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담도 혹은 담관이라고 부르는 이 길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연결 통로로서 췌장에서 췌관과 합쳐져 십이지장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간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게 담낭인데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담낭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농축, 저장하는 장기입니다. 음식물이 위를 지나 십이지장 내로 들어오면은 담낭이 수축하여 저장하고 있던 담즙을 한꺼번에 십이지장 내로 분비하여 음식물과 섞여 특히 지방의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역할을 하는 담낭에 악성 종양이 생긴 걸 담낭암이라고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담낭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성 종양을 통칭하여 담낭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소화기관에 발생하는 암과 마찬가지로 선암종이 가장 많게 되고 담낭 내부로 종양이 자라나기도 하고 담낭 바깥으로 종양이 자라나 담낭 주변에 간이나 대장으로 침윤하기도 합니다. 주로 고령에서 많이 발생하고 여성에서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 발현이 늦고 이에 따라 진단이 늦어지다 보니 예후가 나쁜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성별에 따라서 발병률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담낭암의 경우 빈도 자체가 아주 크지 않아 주변 장기인 담독의 암과 함께 추산되고 있습니다. 담도암과 담낭암을 합쳤을 때 남성, 여성 모두 약 3% 정도로 10대 암 중 9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담도암을 합칠 경우 남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담낭암만을 구분하여 보았을 때는 여성에서 약 2배 이상 매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왜 여성에서 더 호발하는지에 대한 원인 관계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네. 사실 이 담낭암 발생 빈도, 발생률은 적지만 근데 그 5년 생존율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좀 무서운 암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담낭암은 최근에 치료 성적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5년 생존율이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여러 고형암 중에서 췌장암, 폐암과 더불어 예후가 가장 좋지 않은 암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담낭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지 이 위험 요인을 좀 살펴보면요. 이 담낭에 염증이 잘 생기면 이것도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고요? 담낭암의 가장 큰 그리고 기본적인 위험 인자는 바로 담낭의 만성 염증입니다. 그중에서도 담낭의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담낭결석, 담석증입니다. 담낭 결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약 7배 이상 암 발생 위험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으며 담석 환자 중에 특히 담석의 크기가 3cm 이상이거나 담석의 보유 기간이 긴 경우 그리고 담낭벽이 석회화된 도제 담낭이라든가 만성 장티푸스 보균자 환자의 경우 담낭암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담낭암의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인자로 최담관 함류 이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담관과 췌관은 아주 짧은 공통관을 형성하여 12지장으로 담즙과 췌장액을 분비하게 되는데 함류 이상이 있는 경우 긴 공통관이 형성이 되어 췌장액이 담관으로 역류하여 담낭의 만성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담관 함류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담낭 절제술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담관 낭종이라 하여 선천성 기형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담낭의 만성 염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주로 여성에서 호발하고 주로 유아기, 소아기에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증상이 없어 성인이 되어서야 발견되는 경우도 흔한 선천기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역시 담낭암의 위험이 되기 때문에 진단되게 된다면 이 낭종과 함께 담낭을 함께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낭의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는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담관에 염증과 흉터를 특징으로 하는 장기 진행하는 질환이 되는데 사실은 동양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 한국에서도 그 빈도가 매우 드문 질환이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담낭암이나 간암, 특히 결장직장암 같은 암 유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 진단될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치료를 위해 간 이식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위라든지 대장에 용종이 생기면 바로 이렇게 좀 제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담낭에도 물론 이렇게 용종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위험한 건지 이런 점도 궁금하네요. 네, 담낭의 용종 또한 위나 대장에서 발생하는 용종과 같이 일부는 암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크기가 10mm 이상이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기가 점점 커지는 용종 또는 담석이 동반되어 있거나 50세 이상의 고령에서 진단된 용종 또한 다발성보다는 하나의 단독인 용종 그리고 모양이 목이 없는 무경성의 용종인 경우 담낭암의 위험 인자로 인식이 되며 치료를 반드시 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장이나 위의 용종과 차이점은 대장 용종 같은 경우는 내시경적으로 용종만 절제술이 가능하지만 담낭에 발생한 용종은 용종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술로 담낭 전체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근데 그 용종, 낭종 말씀해 주셨는데 용종과 낭종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좀 차이점을 짚어주신다면요. 네, 낭종은 일종의 무록이나 혹같이 구조물 자체가 둥근 형태로 부푸는 형태를 낭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용종의 경우는 어떤 소화기관 내부에서 고형의 종양이 자라나는 현상을 용종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담낭암이 진행이 되면 초기에는 무증상이라고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초기 담낭암의 경우는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담석이 동반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상복부 불편감이나 소화불량 같은 비특이적 증상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담낭암이 점차 진행하게 되면
불편감을 벗어나서 상복부나 어깨 등으로 뻗치는 양상의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종괴가 커지게 되면은 무통성에 만져지는 종괴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황달이나 체중 감소와 같은 증상들 또한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담낭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담낭암의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담낭암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며 연령대로는 60대와 70대 사이에 노년층 비율이 높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초음파 검사로 담낭에 담석이나 혹이 우연히 발견돼 담낭암의 발생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담낭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완치가 가능한 초기 담낭암 또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거나 담석으로 인해 수술을 한 후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네, 오늘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나요? 요즘 들어서 이제 명치 쪽이 좀 아프면서 등 쪽까지 뻗는 듯한 통증이 있어서 왔습니다. 혹시 그 통증이 더 심해질 때가 있나요? 네, 과식을 했을 때나 아니면 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그렇게 나타납니다. 통증 말고 다른 증상은 없으신가요? 소화가 좀 안 되고 미식거리는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담낭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체중 감소와 함께 복부와 오른쪽 늑골 아래의 통증이다.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도 나타날 수 있으며 담석이 있는 경우 통증이 오른쪽 등으로까지 퍼질 수 있다. 이 환자는 상복부 통증과 소화불량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흔히 이런 경우 위장관 질환을 먼저 의심하게 되지만 이 환자분의 경우 초음파 검사 결과 담석증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만성 담낭염과 함께 담석의 크기가 3cm 정도로 큰 상태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악성 암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낭 절제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담낭암을 진단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들 수 있는데, 검사를 통해 담석이나 증상이 없는 담낭 종양을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 단층 촬영과 자기 공명 영상 검사법은 암의 진행 정도를 알기 위한 표준 검사로 진단은 물론 주위 장기로 퍼져나간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로 더 멀리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검진을 했는데요. 담관 쪽에 종양이 있다 그래서 왔습니다. 통증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있으신가요? 가설적으로 윗배가 좀 아팠고요. 소화도 잘 안 됐습니다. 혹시 최근에 체중이 많이 빠지시거나 한 게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한 5, 6kg 정도가 최근에 빠졌습니다. 담낭암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담석, 담낭의 만성염증, 석회와 담낭, 췌담관 함유 이상, 담낭 용종 등이 주요 위험 인자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담낭암 고위험군은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 환자는 건강검진상 1.5cm 크기의 담낭 용종이 발견된 환자입니다. 담낭 용종이 1cm을 초과하는 경우 악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담낭 용종의 경우 대장 용종과 달리 용종만 제거하는 기술은 없기 때문에 담낭 전체를 절제하는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담낭 절제술의 경우 수술 후 대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특별히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담낭암의 치료는 수술을 통한 절제술만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은 치료율이 낮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수술 방법은 담낭암의 진행 정도나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담낭암이 점막층에 국한된 초기 담낭암인 경우에는 단순 담낭 적출술이 시행되며 담낭에 장막하 결체 조직 이상으로 침윤이 있는 경우에는 확대 담낭 절제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담낭암은 사실 아주 흔한 암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진단되고 어떻게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예후가 아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2기, 3기 이상의 높은 기수의 담낭암의 경우 췌장암과 비슷할 정도로 좋지 않은 예후를 보이지만 1기의 담낭암의 경우 단순 담낭 절제술만으로도 90% 이상에서 완치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낭암은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담낭암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담낭 결석이나 용종, 췌담관 함유 이상과 같은
담낭암의 위험 인자들을 숙지하고 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일상생활에서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정기적인 검진과 추적 관찰은 필수다. 소리 없이 찾아와 건강을 위협하는 담낭암. 적극적인 발견이 최선의 방어임을 기억하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담낭암의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담낭암의 진단법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담낭암의 진단에는 여러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초음파 검사의 경우 선별 검사로서 그 유용성이 매우 크지만 정확한 병기 파악이 어려운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T나 MRI를 통해 진단 및 병기 파악이 이루어지고 됩니다. 또한 내시경적 혹은 MRI를 통한 담도 조영술을 이용하여 담낭과 연결되어 있는 담관에 종양이 침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담관의 구조적 이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 각광받고 있는 내시경 초음파 검사의 경우 담낭암이 담낭벽의 어느 깊이까지 침입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의 경우 잠재적으로 전이된 병소를 발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조직 검사의 경우 담낭암은 접근이 쉽지 않아 대부분 수술 전에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CT나 MRI 등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담낭암이 의심되면은 조직 검사 없이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그 진단법 초음파 검사는 우리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 받는 그 초음파랑은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부 초음파 검사는 복부 바깥에서 초음파를 그렇죠. 대서 확인하는 검사를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말씀드렸던 내시경 초음파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내시경을 하는 것처럼 내시경이 위까지 들어가는데 이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려 있어서 위를 통과해서 위를 근접해 있는 담낭에 어떤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부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복부 바깥에서 초음파를 대는 것보다 더 가까이서 초음파가 담낭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담낭암으로 진단이 되면 이제 치료를 해야 할 텐데 치료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담낭암의 경우 물론 암의 병기나 환자분의 나이,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치료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근치적 치료는 수술이 유일하게 됩니다. 근치적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증상 조절을 위해서는 재증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일 때 이 수술이 되면 완치될 가능성도 높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어떤 수술법이 이루어지는지 이 점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이 담낭에 근치적 수술이 적용될 수 있는 원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낭암의 경우 타 장기로에 원격 전이가 없거나 주변 장기로에 침인이 없는 경우에 근치적인 절제 수술에 적응증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담낭 주변에 있는 담도나 간, 대장, 십이지장 등의 침윤이 있어도 해당하는 장기까지 한꺼번에 절제하는 수술로 근치적 치료를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주변 장기 침이 없는 경우에 주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초기일 때는 근치적 절제를 할 수가 있는데 좀 진행이 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담낭암은 병기에 따라 수술법이 다양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선 암세포가 담낭의 점막이나 근육층, 즉 담낭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일기 암의 경우에는 단순 담낭 절제술만으로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담낭의 장막하 결체 조직이나 그 이상, 즉 담낭을 뚫고 나가서 주변 장기로 침윤이 있는 2기 내지 3기의 담낭암의 경우 단순 담낭 절제술로는 완치가 어려워 담낭을 포함하여 간과 그 주변의 림프절을 함께 절제하는 확대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침윤이 간으로 가는 혈관이나 간에 넓게 퍼져 있는 경우는 간을 절반 이상 절제하는 우간 절제술 같이 큰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때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기 암 중에서도 근육층에 침범이 된 경우는 약 15% 정도에서 림프절로 전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때는 단순 담낭 절제술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확대 담낭 절제술이나 림파선 절제술을 추가로 시행해 주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수술 후에 입원 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없는지 이런 점도 설명해 주시죠. 단순 담낭 절제술의 경우 수술 시간도 한두 시간 이내로 짧고 입원 기간도 2,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병증 역시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어 큰 위험이 없는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확대 담낭 절제술의 경우 대개 수술 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가 되며 입원 기간도 일주일 내외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출혈이나 통증, 감염이나 간 절제 부위에 담즙이 누출되는 합병증들이 종종 발생할 수가 있어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절제를 하는 수술 말고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도 많이 쓰이나요? 단순 담낭 절제술의 경우 사실 최근에는 개복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복강경 수술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 많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로봇 수술 또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라든가 주변 림프절까지 절제해야 하는 확대 담낭 절제술의 경우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주변 장기 침윤이 없는 2기 정도의 담낭암의 경우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해서 확대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의 경우 통증이라든가 회복 기간이 짧은 그런 장점들이 있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담낭 용종이나 담낭염으로 담낭을 절제한 후에 나중에 그 조직 검사를 통해서 담낭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CT나 MRI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낭염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나 그냥 단순 용종으로만 판단하여 단순히 담낭 절제술만 시행하였는데 추후에 조직 검사에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직 검사 결과 담낭의 암이 어느 정도 침윤해 있느냐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담낭의 점막에만 국한된 아주 초기의 담낭암의 경우 담낭 절제술로만으로도 치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술이나 치료는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2기 이상의 장막하 결체 조직 이상으로 침윤한 담낭암의 경우 간으로의 전이나 침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쓸개가 붙어 있던 간을 함께 절제하고 주변의 임파선들을 절제하는 확대 담낭 절제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근육층에 침윤한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사실은 확실한 치료가 없어서 추가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논쟁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술의 위험도라든가 환자분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서 환자와 집도의가 상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제를 했는데도 다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 걸 보면 재발률이 좀 높은가 보네요. 네, 담낭암의 경우 병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 담낭암을 묶어서 생각했을 때 대개 한 3년 안에 절반 정도에서 재발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시적 절제 수술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재발이나 전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 후 보조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 재발이나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검사하고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담낭암의 여러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병기에 따라서 치료 후 예후도 물론 달라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담낭암의 경우 병기에 따라 예후차가 매우 심한 그런 암종이 되겠습니다. 1기 암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담낭 절제술만으로도 5년 생존율이 90% 이상 결과를 보이는 연구도 많고, 하지만 2기, 3기, 특히 3기 담낭암의 경우 확대 수술이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모든 치료들을 병합하여 시행하여도 5년 생존율이 10에서 20%밖에 되지 않는 아주 나쁜 예후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담낭암에서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3기 이상으로 넘어가면 급격하게 생존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담낭암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뭐 이런 점 뭐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무증상 환자에 있어서 비용 대기 효과가 입증된 어떤 조기 진단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초음파 검사인데요. 40대나 50대 이상의 환자에 있어서 담낭 질환의 선별 검사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면 담낭암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담석이나 용종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또 초기에 담낭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초음파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담낭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은 담석이 생길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심한 다이어트와 같이 급격한 체중 변화를 발생하는 경우 우리 몸에서 담즙 배설이 지연이 되고 정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담즙 배설이 정체되다 보면 이것이 담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석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만약에 어떤 심한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은 예방적으로 담낭 절제술을 하는 것들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담낭을 제거하면 담낭암을 막을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세모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당연히 담낭이 없으면은 담낭암은 생기지 않는 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담낭이라는 것이 구조가 특이하게 담도와 연결되어 있는 어찌 보면 이제 하나의 구조물 같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름을 구분해서 부르긴 합니다만은 담낭을 절제하고 나서도 이 담도에서 암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건 아니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60대 이상의 고령의 환자에서 담낭을 절제하고 나면 남은 담도에 종양이 더 많이 생기더라 하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고령의 환자에서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셨던 경우라면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 이런 담관에 생기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담낭암은 치료 후에도 재발률이 높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수술 후 3년 이내에 50% 이상에서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주기적인 추적 관찰로 재발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요. 고혈압 환자는 담낭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건 OX 중에 어느 걸까요? X입니다. 고혈압과 담낭암은 사실 그 연관성이 아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또한 고혈압 시에 복용하는 이런 혈압약들 또한 대부분 담낭의 기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담낭암과 고혈압의 경우는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담낭을 절제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잘못된 이야기일까요? 네, X입니다. 담낭의 기능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담즙을 저장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담즙 자체의 생성은 간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소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담낭 수술 후 일시적으로 소화불량이라든가 설사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증상 완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경구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개는 2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완화되기 때문에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소화불량이나 설사 같은 증상들을 조금이라도 담낭 수술 후에 줄이려고 한다면 과식이라든가 기름진 식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담낭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인이 담석증을 진단받았는데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담낭암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담석증이 있다고 진단됐을 때 네. 이게 혹시 담낭암으로 발전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우려가 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담석증이 진단됐다고 빠른 시간 안에 바로 담낭암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담낭 결석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은 담낭에 만성 염증을 초래하고 그것이 담낭암의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석증이 진단됐다고 해서 모두 즉각적으로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중에서도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담낭암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는 앞서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담석의 크기가 3cm 이상으로 아주 크다든가 담낭벽 자체가 석회화된 도제 담낭이라든가 만성 장티푸스 보균자 환자분들 혹은 담낭이 결석이 진단돼서 너무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담석도 요로결석처럼 물을 많이 마시면 자연 배출이 되나요?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면 요로결석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은 원리로 담석도 몸 밖으로 배출이 될까요? 담석 같은 경우도 아주 작은 담석의 경우는 담낭에서 담낭관, 담도를 따라서 십이지장으로 자연 배출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담낭관이나 담도 자체가 워낙에 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 배출은 사실은 극히 흔한 일은 아니고 드문 현상이 되겠습니다. 대개는 이런 담낭 결석이 담낭관에 걸려서 담낭염을 유발한다든가 아니면 담관에 걸려서 담관염을 유발한다든가 하는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요로결석과는 달리 담낭 결석이 진단된다면 자연 배출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수술이라든가 내시경이라든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담석이 있을 때 크기에 따라 좀 수술법이 달라지겠는데 담석 자체만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굳이 담낭까지 이렇게 절제할 필요 없이. 네. 이 경우도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요로결석 같은 경우는 담석을 쇠석술이라고 하죠. 담석을 깨트려서 그렇죠. 돌만 빼내는 그런 시술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담낭 같은 경우는 쇠석술이 진행이 불가능한 장기이고 또한 내시경으로도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돌만 빼내는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담석으로 인해 증상이 생겼다거나 암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술로 담낭을 전체 제거를 해야 합니다. 소화불량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담낭암을 의심해야 하나요? 네, 이 소화불량이 지속적으로 오래 이루어진다면 이 담낭암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사실 이 소화불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특이적 증상인데요. 이런 비특이적 증상만을 가지고 발생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담낭암을 직접적으로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특히 소화불량 환자라고 한다면 대부분 위험이겠거니 하고 그냥 이렇게 약만 복용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러한 지속되는 소화불량의 경우 담낭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병원에서 더러 그런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런 소화불량 증상들이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초음파 검사라든가 CT 같은 것들을 한번 시행해서 혹시 담낭의 문제는 아닌가 한 번쯤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담낭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담낭암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담낭암은 화재다 이렇게 말씀을. 화재요. 네. 화재라는 게 사실은 초기에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큰 피해 없이 진압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번진 이후에는 피해도 크고 진압에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담낭암도 그와 유사한 것 같아서 그렇게 비유를 하였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담낭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외과 이승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자세히 살펴본 이 담낭암은 5년 생존율이 낮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지만 조기 발견하면 예후가 참 좋습니다.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40세 이상부터는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담낭 질환 자체를 예방하기는 힘들지만 담낭도 소화기관인 만큼 균형 잡힌 식습관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